안녕하세요. 써먹는 경제 경영을 진행하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기준 1,500조 원을 돌파한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던 가계부채가 불과 5년도 되기 전에 500조 원이나 늘어서 이번에는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냐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에서 경제 뉴스를 보시면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로부터 빌린 돈이 가계부채로 잡히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가계부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5년 만에 가계부채가 500조 원이나 는 게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OECD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증가 속도보다 몇 배나 빠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계부채란 무엇인지 그 뜻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라는 표현 때문에 이 뜻을 이해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를 말할 때 정부, 기업, 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가계는 그냥 개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방금 가계부채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사사로운 채무관계는 가계부채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요. 이를 가계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판매신용이 있는데요. 이 판매신용은 여러분들께서 신용카드로 긁은 금액,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그런 걸 사고 땡땡 캐피탈 등에서 빌린 할부 금액, 이런 액수가 판매신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금액을 보면은 약 1,500조 원의 가계대출 중에서 판매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조 원 정도고 나머지 1,420여 조는 다 가계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판매신용보다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493조 2천억 원입니다. 1년 전인 2017년 6월에 비해서는 7.6%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부채가 1년 만에 7.6%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율에 비해서는 이조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마다 10% 이상씩 늘어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7.6%의 증가율은 7.4%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201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11.6%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그 이후 1년 반 동안 꾸준히 그
그 증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가계부채가 7%씩만 늘어나도 10년 뒤면은 그 부채액이 2배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 수준으로 10년 동안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2028년에는 가계부채가 3,000조 원대에 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건 개인들이 버는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에 비해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잣대가 바로 부채 증가율에서 소득 증가율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서, 빚이 늘어나는 규모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을 뺀 값입니다. 이를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연평균 3.1%포인트였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빼면 3.1%포인트라는 값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말인데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구할 수 있는 OECD 가입국 29개국의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국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0.4%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개인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49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이 낸 2018년 2, 4분기 중 가계신용 보고서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앞서 2018년 2분기 가계부채가 3달 전에 비해서 약 25조 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늘어난 빚의 절반가량인 12조 8천억 원은 예금은행에서 대출자들이 빌린 돈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예금은행이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제2금융권을 뺀 제1금융권 은행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가량이었고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기타 대출은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44만 가구로 역대 최대다 보니까 아파트 중도금 마련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잔액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합하면 모두 58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가계부채 1,493조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3월부터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2018년 9월까지 한국은 3년 넘게 1%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예전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고요. 자연스럽게 빚을 얻어 집을 사려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록적인 저금리가 수년간 이어진 게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주요 요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명목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입니다. 개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하면 국내 명목 GDP의 84%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급적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보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이 많다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면은 경기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훨씬 더 증폭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기에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데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적절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일까요? 이에 대해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 2018년 9월에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빚을 갖고 있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상위 30%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가계대출의 64.1%를 갖고 있고,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땐 신용등급 1에서 3등급 사이 고신용자들이 가계대출의 69.7%를 갖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가계대출의 60에서 70%를 고소득자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역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몇 년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 공식적인 용어로는 취약차주들이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타격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내고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취약차주란 말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하위 30%의 저소득자 혹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사이 저신용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기준 한국에는 이런 취약차주들이 149만 9천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가계대출의 6%인 85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취약차주들이 빌린 대출의 65.5%가 은행보다 이자가 더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돈이 없는 저소득자일수록 돈을 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들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은 다른 계층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도 미국 중앙은행은 한 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인데요. 1.5%인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0.75%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 역시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 원이나 되다 보니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대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이들이 받을 타격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저소득 대출자들이 빚을 못 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돈은 빌려준 금융기관의 운영이 부실화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와 성장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내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